2020년 3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펙 플러스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때 오펙은 원유 생산 국가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결성한 카르텔입니다. 일부 국가가 탈퇴하기도, 새로운 국가가 가입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총 1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펙에 속한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 전체에서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펙만으로는 세계 원유 가격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오펙 국가에 10개 산유국을 더해 오펙 플러스라는 다소 느슨한 결합체가 2016년에 형성되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 속한 각 국가는 6개월마다 모여 석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별 감산 목표를 정합니다. 오펙의 대장격인 사우디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원유 수요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원유를 조금 더 적게 생산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오펙 플러스에 속한 10개 산유국의 대장격인 러시아가 반대합니다. 합의가 결렬되자 사우디는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원유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어서 러시아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맞섭니다. 이러한 발표로 국제 원유 가격은 40% 이상 폭락하였습니다. 즉, 유가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유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 경쟁자를 제거하고 승리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원유 치킨 게임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우디와 러시아는 합의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국가별 원유 생산량 탑3인 미국, 사우디, 러시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의 역사가 얽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18%로 1등, 사우디가 12%로 2등, 러시아가 11%로 3등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셰일 혁명부터 시작합니다. 석유의 형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으나 가장 설득력이 높은 유기기원설에 따르면 유기물의 사체가 물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모래 등과 함께 퇴적되고 공기가 차단된 채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근원암이라고 불리는 퇴적암이 형성되며 석유 자원이 함께 형성됩니다. 지각 변동에 의해 근원암에 있던 석유 자원이 전리와 공극이 많은 저류암으로 스며들게 되고 위에 치밀한 덮개암이 덮이면 유전이 형성됩니다. 가벼운 순서대로 가장 상단의 천연가스, 다음이 석유, 다음이 물이 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0.005m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된 셰일층에서는 석유 자원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근원암이 세일 속에 갇혀버리게 된 천연가스와 석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추출하지 못한 천연 자원입니다. 그런데 수압파쇄법이라는 기술이 개발되어 추출 가능한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 되었고 생산 단가를 낮추는 노력으로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됩니다. 이것이 셰일 혁명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2014년에 원유 생산량 1위 국가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미국의 원유 생산에 관한 러시아와 사우디의 견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14년 하반기 미국의 셰일 혁명이 본격화되자 주요 원유 생산국 간의 치킨 게임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원유 가격은 폭락했고 모든 산유국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석유 의존도와 생산 비용이 높았던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가 파탄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치킨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손익분기점 때문입니다. 유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원유 생산의 손익분기점이 25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셰일 오일은 아직 생산 단가가 높아 손익분기점이 45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미국의 셰일 기업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에 관한 앙금이 있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유럽의 에너지 생명줄입니다. 2015년 러시아는 친미 성향을 보이는 우크라이나를 견제하고 서유럽에 더 많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드스트림2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노드스트림2는 2011년에 완공된 노드스트림1의
가스관 라인을 추가로 신설해 가스관 용량을 2배로 늘리는 공사입니다. 미국은 노드스트림2가 개통되면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져 러시아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 주장하였고, 유럽에 미국의 셰일 가스를 더 많이 공급하고 싶은 속내도 있었기 때문에 노드스트림2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러시아와 독일은 노드스트림2 건설을 계약합니다. 2019년 미국은 노드스트림2에 참여한 5개 에너지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노드스트림2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복수의 칼을 갈아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와 사우디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 국가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에게 원유는 국가 경제 그 자체입니다. 원유 생산이 국가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 재정의 87%를 충당합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 상승을 위한 산유국 간의 합의와 합의를 위한 카르텔인 오펙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러나 사우디보다 인구가 4.5배 많은 러시아는 재정 지출할 곳이 많습니다. 특히 국내 연금 개혁 등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급하게 원유를 내다 팔고 싶어 합니다. 또한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원유 가격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친미 국가인 사우디와 한 배를 타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정치적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2016년 11월 두 국가는 원유 생산 감산 합의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계속 삐걱대며 불안한 공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원유 치킨 게임 승리를 위한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배럴당 2.8달러라는 초저가로 원유 생산이 가능한 점을 믿고 있고, 러시아는 사우디보다 재정 보유액이 800억 달러나 많다는 점을 믿고 있습니다. 원유 대국 세 국가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세 국가 모두 합의하고 감산한다면 세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각기 처한 상황과 관계가 달라 쉽지 않습니다. 원유는 정유와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물품이며 석유화학, 철강, 전력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료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원유의 가격 변동은 세계 경제의 공간과 주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면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증산을 발표하며 원유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 셰일 기업을 견제하는 갈등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갈등입니다. 세 번째는 표면적 갈등으로 러시아와 사우디가 원유 감산에 공조하며 쌓여온 갈등입니다. 미국, 사우디, 러시아는 물밑으로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상상을 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상 오늘의 지리입니다. 감사합니다.